오세훈 시장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오세훈 시장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낸다. 예. 얘기하러 왔는데. 자, 그럼 도입부가 좀 길었나요? 네, 아닙니다. 네네. 책 내신다고요? 빠르면 3월 중순. 예.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원고는 다 끝나서 출판사에 넘겼고요. 다 읽어보셨겠네요. 예, 마지막까지 중간에 저도 같이 조금 참여를 하게 됐고. 네네. 책 제목은 다시 성장이다. 다시 성장이다. 라는 책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성장 담론이라는 게 지금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린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처음 초창기 때 이 혹시 모를 잠재적인 차기 이 주자로서의 책이라고 이제 설명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앞으로 펼쳐지게 될 과정과 아무 관계가 없는 책을 한 작년도부터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책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하셨으니까 이런 뭐 조기 대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상정 없이 준비했던 책. 그 내용들을 이제 원래는 작년도에 어떻게든 정리해서 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고요. 성장이라고 하는 축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그래서 어떻게 성장할 건데 라는 고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5개의 동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 비전서들을 이 책에 녹여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든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하면 성장할 수 있겠는데가 아니라 서울시장을 하면서 꾸준하게 서울시는 1,000만 가까운 시민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기도 하지만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적 범위 영향력이 정말 크거든요. 외교 국방 빼고는 뭐 사실상 다 있다는 말이 있죠. 근데 최근에 막 우물풍선도 넘어오니까 국방도 들어간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장으로서 경험하고 또 서울시장으로서 냈던 정책들을 바탕으로 이걸 국가의 성장 동력을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다를 녹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가 약자와의 동행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약자와의 동행에서 하나 파생되는 담론은 그 안심소득이라고 들어보셨죠? 디딤돌 소득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는 디딤돌 소득으로 서울시가 오랜 기간 동안 시범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를 얘기하고 민주당이 기본소득을 오랫동안 주창해 왔는데 정말 이 복지 차원에서 그런 기본소득이 과연 국민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 담론으로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담론으로서의 안심소득, 디딤돌 소득이 꽤나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실험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의 실험을 바탕으로 이걸 서울시 일부 실험이 아니라 전국화시키게 됐을 때 얼만큼 복지와 성장을 함께 연결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게 약자와의 동행이 한 꼭지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미래 세대와의 동행, 또 중앙과 지방과의 동행, 또 자유진영과의 동행처럼 이제 국제사회와의 동행 이렇게 한 5가지 동행의 틀 안에서 대한민국 성장에 관한 미래 담론을 비전서로 만들어냈다 보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디딤돌 소득이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비교한다면 뭐 간단히 설명하시면 어떤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그냥 다 주자는 거잖아요. 다 주자는 거죠. 최근에 있는 뭐 25만 원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추경해갖고 다 주자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주게 되면 수조 원대의 돈을 써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안심소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기준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후상박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기준점을 설정해서 여기보다 많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더 후하게 돈을 주고 이 기준점에 근접한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차이들만 메꿔주게 되는 게 안심소득, 디딤돌소득의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해서 수급자를 탈피하게 되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 봐 결국 이 안에 갇혀 있게 되는데 이 수급자를 탈피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 수준들을 보장해 줄 수 있게 이 일 하면서도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탈수급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여러 학자들까지도 이 정책들을 이렇게 설계하는 게 너무나 복지 모델에 맞는 정책이라는 평가들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서울시에서 일부 실험적인 정책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틀 구조 조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쯤 할 수 있는 건 결국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번쯤 대한민국에 대한 이 구조를 바꿔내는 타이밍일 텐데요. 지금이 그 대한민국의 거버넌스가 한번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 근본적인 복지 체계에 대한 이 틀 조정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볼 시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그 모델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우 상박 어려운 분이 좀 더 많이 도와드리고 덜 어려운 분은 조금 도와드리고 그다음 어느 선 이상으로 괜찮은 분들에겐 국가 도움 자립할 없이. 수 있게. 근데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데 늘 이런 모델에 대해서 나오는 반론이 그가 얼마큼 어려운 분이고 얼만큼 도움이 필요하신지를 조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비용 때문에라도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다. 소위 이제 그 뭐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취지의 반론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그런 일 때문에 지난날 해왔던 이 소득 보장 실험들에 대한 내용들이 꾸준히 데이터를 쌓아놓은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이거 굉장히 이상적인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가 아니라 한 해 두 해간에 벌써 3년째 그 실험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실험이 끝났을 때 나타나고 있는 평가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해외에 있는 여러 석학들과 같이 논의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들이 촘촘하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촘촘하게. 우리나라만큼 떼어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국세청한테 완벽하게 모든 소득이 포착당하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런 기본적인 소득에 대한 내용들이 다 면밀하게 점검이 돼 있는 만큼 여기 대해서 그런 우려들은 저는 좀 과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그렇고 이제 임기 단축 개헌론. 이번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뤄진다면 탄핵 인용서 한다면 그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해서 2028년에 그때 열리게 되어 있는 총선과 맞추고 그다음에는 대선과 총선을 같이 가는 개헌을 하자.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은 3년으로 자기의 임기를 좀 스스로 좀 이렇게 단축하는 그런 개헌론이 지금 여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생겨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지난 사실 작년 12월 3일 있었던 계엄으로 많은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 어떻게든 대통령의 권력이 87년 체제에서 모든 역대 대통령마다 나온 일들이거든요. 통제받지 않는 이 권력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려면 또 그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보니까 통제받지 않는 국회 권력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의회 권력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의회 권력을 한 정당이 완전히 독점하면서 막 탄핵을 막 남발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강대강 대치 국면을 가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제도와 시스템에서 87년 체제가 이제는 거의 끝물에 다가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학자들은 기본이고요. 헌법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은 기본이고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이걸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헌이라는 게 잘 아십니다만 사람들이 다 하겠다고 약속은 하는데 말은 하는데 정작 대통령직에 오르고 난 다음에는 어느 누구도 그거를 구현하거나 실현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임기 말쯤 가서 이제 레임덕 수준에 와서 정치적인 이슈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서 슬그머니 개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또 그 시점에서 가장 대통령에 접근한 후보가 다시 또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의 시기야말로 단순하게 대통령 권력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체제 개선할 수 있는 개헌의 적기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내 거 다 누리고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못 하거든요. 누군가는 이 꼬인 매듭을 풀어낼 만한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은 결국 차기 권력을 쥐겠다는 사람이 내 임기를 깎아내고 87년 체제의 구시대의 문을 내리는 마지막 문직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해서 그 3년의 마무리를 지어지고 그 다음번에 새로 출발하는 열차에는 정말 미래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태워주자. 이 주장을 작년도 12월 24일 중앙일보 조간 보도를 통해서 한바닥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정말 많은 개헌에 관심이 많은 정치 언론들이 진짜 내 생각과 똑같다. 너무 좋은 주장을 했다.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또 갑자기 개헌 이슈가 좀 사라들었는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그 내용을 받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얘기고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계속 지금은 내란의 종결에 뭐 힘을 모을 때다라는 그런 레토릭으로 빨간 넥타이 매는 사람들 파란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근데 민주당의 몸을 담았던 원로들도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야권에서도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도 보면 헌장회라든지 그런 쪽에 계신 분들 정말 그 정계의 아주 큰 뭐 대원로 이런 분들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들 아주 목소리 높여서 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야 없이 임기를 단축시키면서 개헌으로 물밀듯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낡은 구조를 혁파하자라고 예. 가기 위한 최적의 적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될지가 꽤 궁금해집니다. 그 임기 단축 개헌론 그 표 하나 준비한 거 있죠. 3년하고 5년 그걸 잠깐 하나 띄워주시면 이건 우리 부시장님이 또 부시장님이시기 전에 워낙 정치 쪽에 저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우리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하여튼 2년이든 깎아서 네. 3년으로 하면서 총선과 대선을 맞추자는 네. 거죠. 4년 중임제로 가려면 그 선거 기간을 맞춰서 총선과 대선을 맞춰서 함께하자 이 주장인 거죠. 그렇죠. 이제 저렇게 되면 네. 결국은 그때 뽑을 때 대통령 뽑는 그 시점에 총선을 같이 한다면 그래 이번에 이를테면 A당 대통령을 해주니까 A당이 아무래도 좀 표를 더 주는 그런 일이 생겨서 뭔가 그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괴리가 좀 덜 생기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은 그게 아니고 5년 그러니까 다 이번에 조기 대선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 임기 5년을 그대로 해서 네. 그럼 다 우연찮게 딱 총선과 대선이 2년으로 맞물리게 되니 그 다음부터 4년 중임제 가면 미국이 그렇듯이 중간 선거로 대통령 선거하고 2년이다 네. 총선으로 중간 선거하고 또 대통령 선거하고 저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간 선거로서 심판하는 데 맞다. 둘 다 뭐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뭐 네, 저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요. 임기 3년이라고 하는 게 왜 국민들한테 조금 더 신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막상 대통령이 되면 네. 그 전에 개헌을 약속하지만 그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 제왕적 권력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왜 굳이 개헌을 해야 되지? 반지의 제왕 영화랑 전 너무 비슷하다고 보는데 예. 반지를 찾아 막 가다가 딱 반지를 끼는 순간 이제 그 모든 과거의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권력 앞에서. 예. 그 약속을 하고 이걸 위해서 달려가는 것과 되고 난 다음 과거 문재인 정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도 개헌 이슈들이 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개헌하겠다 뭐 약속 지키겠다 하는데 어떤 걸 했냐면요. 꼼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발 개헌안이라 해서 예. 문재인 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나와갖고 쫙 발표하잖아요. 5만 가지 안들을 다 갖고 와서 이게 내 개헌안인데 하고 딱 보여줘요. 그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도 내려놓지 않을 건데 한번 개헌 논의해 보시죠. 국회에서 그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예. 온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서 정말 필요한 상황에 대한 체제를 바꾸기 위한 일들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개헌 이슈는 뒤로 물리게 되고 또다시 정치 환경이 흘러가면서 한 4년 정도 뒤쯤에 되면 또다시 개헌 이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는 진정성과 진심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보증수표처럼 내어놓고 시작하는 하나의 징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그게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약속을 더 확실하게 지키기 하기 위해서는 제 임기지만 깎겠습니다. 나 3년만 하고 그다음 개헌을 합니다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 올인을 해야지만 예. 그래야 다시 국민투표까지 가는 거예요. 예. 개헌이 어디 쉽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여야의 동의를 얻어갖고 예. 최종적인 투표를 하고 거의 국민투표까지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그냥 어영부영 가게 되면 똑같이 2000 당시 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처럼 나는 하려고 했는데 쟤네가 안 해요.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하면서까지 가겠다 그러면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국민의힘 정에서 누군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3년을 단축하겠다고 해요. 야당이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야당은 하루라도 빨리 개헌해 갖고 그다음 선거를 치르고 싶겠지 5년을 다 가져가고 싶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개헌하겠다고 했을 때 국회 여야를 넘어서서 진영을 초월한 그러네. 개헌에 매듭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3년을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사람이 됐을 때 훨씬 여러 가지 흐름이 개헌이 훨씬 일어나기 좋은 흐름으로 가게 돼 있는 거네요. 네,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네요. 네.